국밥 있죠. 해장국밥. 보면 그 시뻘겋게 이렇게 고추기름 같은 게 떠가지고 시뻘겋게 좀 먹음직스러운 거하고 거기 없이 묽은 거 있죠. 근데 같은 국물이야. 근데 위에 그것만 더 좀 얹은 거하고 없는 거하고 했는데 사람 입맛 테스트 해보니까 좀 먹음직스럽게 똑같은 국물인데 위에 그냥 기름만 더 떴다 뿐인데 맛을 다르게 평가해요. 한 곳에서는 이게 좀 덜 우러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고 이쪽에서는 아주 얼큰하고 맛있게 먹더래. 국물은 같은 국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맛이 없었다는 건 아마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 부분은 조미료를 뭐 섞거나 해서 뭐 좀 먹었더니 좀 느끼한 맛이 나가지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식당 아줌마가 학생들하고 막대해. 먹으라. 그런데 어떤 식당 갔더니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고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해줬어. 그러면 아 내가 대우를 좀 받고 있구나. 그러면 만족도 높아지죠. 그리고 거기 갔더니 하여튼 뭐 내가 갔더니 거기 뭘 말을 하니까 반영이 돼. 영향력이 느껴져. 그래서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이 요 5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면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식당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 보면 자기네들은 음식은 맛있게 한다고 하는데 보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부족하다든지 서빙이 부족하네. 조금은 예절 교육이 잘 돼 있어야지 이런 게 느껴지겠죠. 상위 만족도. 그리고 또 음식 중에 조금 럭셔리한 맛도 있거나 아니면 젊은이 취향에 맞도록 깨끗하게 뭔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요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결국은 마켓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하실 거는 이런 고객의 마음을 알아내는 수단이 뭔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수단이 이런 체크를 할 수 있는 설문조사지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 관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야 돼요. 수치화시키는 게 그게 정량조사예요. 그러면 정성조사는 뭘까? 이런 수치화가 안 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 정성조사라고 해요. 정성조사에는 뭐가 있냐면 책에 보시면 델파이법, 관찰법, 설문법, 면접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문헌조사,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량조사법에는 뭐가 있느냐? 말 그대로 설베이법. 그럼 그 정량조사를 하기 위한 설베이법은 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인과관계가 있더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같은데 가장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설베이법이다. 그래서 설베이법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제가 오늘 말하려는 게 설베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설베이법을 하는데 그 조사 문항들이 어떤 거냐? 그게 결국은 변수거든요. 변수에 대해서 묻는 거고 그에 대해서 결과를 또 물어보는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재밌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정성적 조사, 정량적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 설계 방법까지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또 9시부터 1시까지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8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총 몇 시간이 될 거냐면 한 30시간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30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 조급증 갖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가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궁금합니까?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막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나 저도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그냥 제가 먼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떻게 센터장님 앞에 학생을 좀 앉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앞에 앉으세요. 예. 조금 정리를 하고 하죠. 자리를 해가 앞에 앉으세요. 예. 조금 앞에 앉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얼굴 표정을 좀 봐야지. 저도 이게 근데 여기 보다가 또 여기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볼링 치면 중간에만 이빨 빠지고 양쪽에 있으면 난감하잖아. 요걸 집중하면 여기가 또 안 돼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그 표정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 경영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가 다 통할 수 있는 게 저는 기계공학으로 전공해가지고 가전제품을 제가 94년부터 2000년까지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했어요. TV 쪽을 했고 그리고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로봇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는 제가 경영학으로 해가 석사부터 지금 박사까지. 그래서 기계공학으로 이제 또 석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기계공학에서 경영학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기술에서 경영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 공부해간 사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사람 인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대체의학 쪽도 했고, 그리고 이제 뇌 있죠, 머리,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거를 저는 뇌의 어느 부분이 그런 걸 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 인간 진화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어떻다, 이런 걸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재밌겠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저는 이제 그 회사를 해피쉐어링이라는 지식 나눔 단체를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로봇 회사도 하고 있고 아톰 로봇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덕대학교라는 서울의 인덕대학교에서 기술 기계 설계과의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대학교의 교수로서 이제 직원으로도 있으면서 또 회사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지식 나눔이란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의 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면 여기 해피쉐어링.net 들어가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 강의가 목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로봇 강의도 하고 있고, 인덕대학교 기계설계과에서는, 기계 요소, 요소 설계 있죠. 기계 설계. 그쪽을 제가 강의하면서 경영학을 같이 공부해요. 경영학, 마케팅도 강의하면서 기계 설계도 강의하니까 조금은 완전히 다른 강의를 제가 해요.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드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막 기계 요소 설계 강의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완전히 경영학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렇고요. 제가 이제 하는 분야는 뭐 여러 가지예요. 말 그대로 기술에서 경영까지다 보니까 뭐 이런 비즈니스 특허 전략도 하고 있고 제가 특허를 좀 많이 냈어요. 나중에 얼마나 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설계 이론을 제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기계 설계 전공이 설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는 게 제 전공이었다가 지금은 사업에 대해서 대상만 바뀌었지 전부 설계 이론은 같아요. 목적과 수단과 목표
이게 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도 보니까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목적과 목표를 제가 강의를 조금 전에 하니까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뭔지는 알겠죠. 목적은 말 그대로 근본적으로 why가 목적이고 목표는 what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려는 목적이 뭔데 이랬을 때는 이유가 뭔데 이런 뜻이고 당신이 말할 목표가 뭔데 이거는 당장 하고 싶은 말이 뭔데 what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명확하게 좀 개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시장조사라는 게 막연하게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공부를 했는데 시장조사하면 이게 뭐 논문에서도 나오고 논문 조사 방법론에서도 나오고 마케팅 조사 방법론에서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일단 통계 분석이 나오면 어때요? 머리 아프죠? 통계 분석. 그런 어떤 생각의 척추측만증을 제가 고쳐드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거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어느 뭐 사례 분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80% 효과를 내는 20% 집중하라 했잖아요. 기본을 충실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면 저게 뭘 말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뭐 케이스로 해가지고 뭐 어디서 남미 조사해 놓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근본 아주 쉽게 내 거 프레임을 제가 정확하게 프레임이 뭐죠? 프레임 세상을 보는 창이죠. 여기 밖에 요거 나무로 보기 위해서는 요 사각의 프레임이 있으니까 사각으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도 마음의 창이 있는데 그 창이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을 뭐라고 하죠? 프레임을 생각의 털, 마음의 창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창이 뿌옇면 세상도 뿌옇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을 필요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프레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왜?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책을 많이 못 읽은 사람이거나 안 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조금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프레임이 오직 하나인 거야. 이 프레임 하나로 모든 걸 다 들이대니까 어때요? 힘든 거야.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 프레임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보고 창이 여러 개 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뭐 있겠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자기 돈일까? 결국은 그런 프레임이 없으면요.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 제 주위에 보면 저는 이제 컨설팅을 잘 나가는 기업들 컨설팅을 많이 다니니까 가보면 그 사장님은 성공 안 하는 게 이상해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책을 워낙 많이 읽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조업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책을 몇 권을 읽느냐 물었어요. 일주일에 20권을 읽는데요. 왜 20권이냐니까 하루로 해가지고 두세 권씩 읽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한 1000억대 회사예요. 매출이. 근데 그 사장님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대. 이제 자기 레벨 정도 되니까 어디 가서 1000억 정도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사장한테 가야만 자기도 위로를 받는데 그런 사람 스스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그것도 비슷한 회사 사람들끼리 만나야 이게 되는데 경쟁회사잖아.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카드 가져가가지고 회사 이익이 많으니까 법인카드 가져가가지고 그 회사에 좀 문제점이 있어. 서점 가가지고요. 책을 진짜 20권 이상 산대, 일주일에. 그냥 눈에 보이면 새로운 책은 다 사온대.
그래, 저도 갔을 때 보니 그 서재가 이렇게 쫙 있는데, 책이 그냥 막, 경영, 전략, 뭐, 마케팅에 막, 카테고리로 막 꽉 차 있는 거야. 그래, 일주일에 그 20권을 어떻게 읽느냐. 그냥 한 권만 이렇게 정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이거 읽었다. 그래가 20권을 읽는 거야. 근데 다 읽느냐? 다 안 읽어요. 자기의 필요한 부분만. 어디 필요한 부분? 목차를 딱 보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쫙 보이잖아. 다른 건 다 도가 통했기 때문에 다 그냥 제목만 보면 알아. 눈에 띄는 것만 봐요. 여러분들 신문 보면 어떻게 봐요? 읽었던 거 또 읽어요? 어제 읽었던 것 중에 뭐 세월호 지금 침몰된 거 계속 똑같잖아. 안 읽잖아. 그죠? 어떤 거 읽어요? 브라질이 독일한테 졌다 이런 거 읽잖아. 그럼 신문 읽을 때 20%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도 본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문 보면 그 수십 페이지가 돼도 그건 술술 넘어가요. 그런데 책은 안 넘어가. 그런데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책도 신문 같아요. 술술 넘어가. 처음엔 어렵겠지. 처음엔 정독을 하니까 며칠, 일주일, 이주일 걸리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넘어가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책을 20권을 다 읽고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면 다 알아. 대충 읽은 게 아니에요. 왜? 20%에 집중했는데 80%는 다 커버가 돼 있어요. 책을 읽는 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책을 조금 읽는데 책을 좀 안 읽는 사람이 책 읽는 사람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줄치면서 읽어. 왜? 모든 게 새로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빠뜨리지 못하니까 다 줄치면서 읽어서. 그런데 어느 레벨로 가면요 책이 줄을 안 쳐요. 그냥 딱 보면 다 눈에 들어와.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아는 거니까 눈에 싹 들어와요. 그냥 각인이 되게 딱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 준 과제 있죠? 그 책 아까 한 5분 만에 다 읽었어요. 저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아까 4P, 4M 다 나왔죠? 앞에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나왔었죠? 뭐 저는 벌써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쫙 보면 이런 내용인데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제가 아까 입맛에 맞도록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몇 주에 거쳐가지고 공부할 거를 저는 벌써 5분 만에 다 봤어. 그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순간에 그거를 그냥 내과시키면 그냥 아는 거는 다 보이잖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조사 통계 분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고 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이게 게임으로 그냥 표현을 했는데 진짜인데 하나가 가짜야. 여기서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하나가 가짜야. 그럼 다 진짜란 말이잖아. 믿기 어렵죠? 한번 해볼게요. 3년 동안 특허 출원 1,050건을 했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몇 건 했을 것 같아? 3년 동안 50건 한 4건씩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건씩. 500건. 다른 사람은 다 진짜 같아요? 아니, 포기했어요. 제가 대체의학으로 사람을 100명을 고쳤다. 이게 가짜인 것 같아. 이건 진짜 같아. 2년 동안 로봇 100종 개발했다. 이게 가짜예요.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50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놓으면 한 200종 개발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이것도 한 200명 했겠다. 이건 한 2,000건 했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안 나와요. 전부 반으로. 1년에 출판 3건 했다. 이게 가짜예요. 몇 건 했을 것 같아? 한 2건? 2건. 하여튼 계속 내려가요. 1년에 사업 계획서로 제가 전국 대회에서 표창장 5개 받았다. 이게 가짜 같다. 이건 맞아요. 자, 볼게요. 제가 1,050건 한 거 맞아요. 이 특허 출원서인데 제가 등록을 1,050건 한 겁니다. 이게 7,000장인데 하루에 한 건씩 한 거, 평균 한 건씩만. 근데 이렇게 했던 게 제가 몰입을 했어요. 몰입을.
하나를 이렇게 딱 보면 밥을 먹을 때도 생각하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한 일주일이고 2주고 계속 생각하면요. 그냥 도가 다 트여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신집중 하사불성.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면요. 하사불성 못 이룰 게 없다. 저는 그걸 체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의 나이 때. 제가 여러분 나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여기? 제가요 24살까지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놀기만 해가지고 제 성적이 몇 점이었을까? 힌트. 선동열 방어율. 1점 더 밑에 0점 0.5 3 믿으세요? 제가 24살까지 0.53 그때는 지금은 그게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졸업할 때 보니까 다행히 F학점은 다 없어져 버리대. 지금은 그래요? 난 몰랐는데 결승만 많이 하면 F학점 무조건 F예요. 결승만 많이 하면. 제가 그때 결석 많이 했어요. 거의 뭐 결석하고 저는 스컬에 가서 그냥 막 놀기만 했으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컬을 3개를 했어요. 사진 스컬, 그 다음에 유소스텔 스컬, 테니스 스컬 그 3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야. 지금 놀기도 바쁜데 공부 언제 해? 그때 그랬어. 그래가지고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 그때부터 공부한 게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이제 반성을 하고 내가 정말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평생을 살아가는 게 자신이 없더라고.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때 이제 불현듯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방 안에서 면벽 100일 같은 기도를 참선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불교에서 화두예요. 뭘 이렇게 많이 읽어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내 내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그 입을 덮어쓰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건강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안 움직이고 계속 생각만 했으니까. 남들이 보면 좀 우울증 같이 보였을 수 있는데 난 우울증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내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세상 내 내면 안에도 세상이 있더라고. 생각의 그 계단을 계속 만들었어요. 생각의 그 탑을 쌓은 거지. 처음에 내가 인생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생이 뭘까 하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서로가 기대어 있는 게 사람인자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내면을 탐색하다 보니까 누구 책을 읽은 게 아니고 내면에서 메슬로우 욕구 5단계 같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알고 내가 이걸 알았으면 좀 내게 아니었을 수가 있는데 나는 벌써 미리 알고 보니까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그냥 내가 대견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생각으로도 남이 했던 거를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구나. 그때부터 이게 막 뭐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제가 특허를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예요. 전자신문에 뭔가 오늘 새로운 기술이 하나 발견됐어. 발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특허 출원을 했다. 경쟁사에서 했으면 저는 그거를 그냥 딱 봐요. 그래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돼 있을까? 그걸 딱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특허를 검색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 그때 그 소름 끼치는 거는 지금도 기억을 다 해요. 희한하죠?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책을 보면요. 책의 제목만 보면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은 알아요. 기계공학 하면 기계공학이 뭘까? 기계공학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다루는 학문이 기계공학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전자공학, 눈에 안 보이는 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힘들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 눈에 안 보이는 알고리즘을 다루는 게
소프트웨어다. 그런 식으로. 제 친구가 전자공학 나왔는데 내가 전자공학이 뭐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정답은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현상만 보이지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체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실체? 실체를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럼 현상이 뭔지 알아요? 현상을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실체하고요 현상하고 막 섞여 있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좀 더 잘한다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는 네모로 하고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건 화살표로만 표시를 해놓고요. 프로세서죠. 그러면 이게 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의 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그 곁다리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뭐 제가 특허를 낸 거는 기계공학에만 집중된 게 아니고 전자, 반도체, 레이저, 로봇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레이저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로봇도 있고 전자부품 케이스도 있고 뭐 버튼도 있고 리모컨을 제가 또 이런 것도 많이 특허를 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허를 2000년까지 제가 냈는데 그 당시에 1997년도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냈어요. 그 특허를 제일 많이 낸 회사에서 제가 특허왕을 했어요. 그럼 제가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해서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저한테 리크루팅이 왔어요. 인텔렉츄얼 벤처스 들어봤습니까? 특허 괴물.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상대로 해서 특허 소송을 해가지고 몇천억에서 1조씩 뜯어내는 회사예요. 거기 한국 아시아 지역의 헤드쿼터 본부를 만드는데 9명의 핵심 요원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 근데 제가 거기 입사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회사 덩쳐먹는 회사 같아서 마지막에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런 회사예요. 거기에 연봉이 그 당시에 제가 받는 연봉의 곱하기 10배 플러스 알파 얼마인지 알아요? 억 단위 3억 이상 그런 회사에 제가 이제 한번 그렇게 또 이제 이게 뭐냐면 저한테 프로포즈예요. 뭐 이런 조건에 백그라운드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인텔렉트 벤처에서 그대로 받았던 거 한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동 테라피라는 것도 했는데 제가 2000년 초에 대체의학을 했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목동에 이제 사무실 내가 창업을 했었고 그때 이제 이런 사진 한 100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척추측만으로 이렇게 비스듬한 사람을 곱게 해가지고 좋게 이제 만들었던 그런 게 있고 제가 이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휴보. 카이스트 휴보. 그 로봇의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만들었고 여기 이제 세로피라 해가지고 과천 어린이 과학관에 들어가는 로봇 그 로봇파를 제가 이제 설계를 만들었고요. 여기는 노래하는 로봇 에보.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했던 것 중에 뭐 이런 혹시 4대강 로봇 아세요? 익투스? 그거 제가 했었어요. 네. 그때 한때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개발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걸, 사람 타고 다니는 로봇, 이런 걸 했었고, 제가 그때 이제 로봇을 250건 개발했던 게 2003년부터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건씩 했어요. 거의 평균. 한 달에 한 건 이상 했는데 곱하기, 해보면 대충 나옵니다. 한 달에 한 건씩 했는데 그게 전혀 다른 로봇도 있고 비슷한 로봇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컴퓨터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이제 프로젝터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250개가 넘어요. 그럼 제가 250개 한 거 맞죠? 시간상 다음 말씀은 못 드리고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제가 공동 출판으로 해가 한 4권 정도 냈고, 여기 영풍문고에 이렇게 제 책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업계획서 했고요. 이제 여기 사업계획서로 뭐 상장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전부 이제 뭐 창업진흥원 장상이라든지, 근데 이런 창업진흥원장상 받으면 국가 그 과제 같은 거 그 지원 사업 있죠. 그냥 되거든요. 그래가 실제로 제가 받아가지고 예비 창업자로 해가 2011년도에 한 7천만 원 받고 뭐 그랬어요. 그걸로 또 사업 자금 쓰고 뭐 제품 만들고 시제품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아톰 로봇도 하고 경영학도 하고 출판 강의 컨설팅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 전공이 1호 1문과도 있을 거고 세무회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경영도 있을 거고 뭐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뜬금없이 저도 사물놀이도 했고 그다음에 인체 공부도 했고 특허도 내 변리사 공부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품 설계하는 사람이 왜 특허 공부를 하면서 사물놀이라고 인체 공부를 할까? 다른 사람들 의아해했어요. 근데 저는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다 수렴하더라고요. 할 말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70세 시대에 이렇게 그 사망하는 시대에는 이렇게 너무 산만하게 하면 이게 수렴하다 죽거든요.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하다 중간에 그냥 죽는데, 저는 한 100세 이상 살고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산 줄 알아요? 통계 분석에 의하면, 통계청에 의하면 140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20가지 정도 이것저것 해요. 37.5세까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한 70세 되면요, 할 말이 많아지고 나중에 수렴을 해요. 그러면은 저같이 기술도 하고 경영도 하고, 여기는 세무 해결했지만 경영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뭔가 또 다른 걸 하면 경영 세무. 세무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처리잖아요. 그죠? 남들이 한 거에 대해서 후처리 하는데, 그러지 말고 플래닝 한 쪽으로 가려면 경영을 공부해가지고 경영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경영 플랜 전문가, 경영 세무 플랜 전문가, 아니면 경영 세무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무사들이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물어보면 플래닝은 안 돼요. 왜? 그냥 세무 관련해서 자기 일만 한 사람은 절대 그냥 세금을 좀 줄여주는 방법은 알 수 있는데, 편법으로 어떨 땐. 그런데 미리 처음부터 편법 안 쓰게끔 그 기업들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개발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자산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 기업 가치도 올리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도 줄이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플래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후 약방문이죠. 뭐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억지로 막 고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분야는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사도 그 감사 기능만 있지 결국은 그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해서 플래닝하면 그 위법이거든요.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경영 지도사가 해요. 플래닝을 하는데, 그러면 플래닝 분야를 내가 하겠다. 그러려면 내가 경영도 공부해야 되고, 그 기업 같으면 기업의 어떤 생산 프로세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은 재료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과제 실무 책임자로서 그 아까 말했던 휴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그 과제를 많이 했습니다. 10년 이상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다 저희 것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프레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마케팅에서 아까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걸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우측을 보고 중간을 보세요. 왼쪽을 보고 중간을 보세요. 방향이 어떻게 나와요? 바뀌죠? 그죠? 그게 마케팅이에요. 사람의 그 마음을 한쪽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권유를 하는 것도 마케팅이고,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해요.
여기서 방향이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우측을 보고 중간을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돕니까? 우측을 보고 중간을 보면. 요걸 보고 하면 우측으로 이렇게 계속 돌죠. 요거는 우측으로 도는 게 느껴집니까? 이게 안 느껴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은요, 장기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하겠다 여기를 쨌더니 알고 보니까 왼쪽에 있어. 100명 중에 한 명은. 여러분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뇌도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측으로 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도는 거야. 남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라도 근데 남과는 뭘 하면 다 달라 보여. 그럼 창의성이 좋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각자 있잖아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좀 인자 됩니까? 아니면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내가요 바뀌었다고 보면 돼. 오른쪽 왼쪽이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돼요? 네? 요거는 이렇게 우측으로 도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도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우측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건 진짜 그 인지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 테스트로 나와요. 그래서 뇌 구조가 어떤 사람은 우뇌형, 좌뇌형한데 어떤 사람은 남들은 우뇌일 게 자기는 좌뇌에서 기능을 하고 그게 있다니까. 아, 내가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 이제 접하는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10,0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1,0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렇고요. 자, 요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요건데 요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 왼쪽 걸 보고 하면 계속 이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좌와 우를 프레임이라고 하고 우파 좌파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머릿속에 그 뇌의 구조가 이렇게 프레임이 갖춰져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마케팅 조사는 뭘 조사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는데 그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 설문이 이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고 여러분들 요걸 봤을 때 이렇게 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또 이걸 보고 이렇게 돌 때 손들어 보세요. 그거예요. 똑같이 보여줘. 요걸 안 보여주고요. 요걸 안 보여주고 요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도느냐 했을 때 내가 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도는 걸로 보이고 이쪽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 그거를 확률적으로 찾아내는 게 마케팅 조사예요. 그러면 내 제품을 시중에 내놨을 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제품을 딱 보여주고 어때요? 시장의 반응을 봤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55%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45%다. 그렇게 그래서 시장의 프레임은 이게 지배적이구나. 그럼 이거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내 제품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시장을 내가 타겟으로 할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장 조사 방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게 어렵죠. 그거를 설문조사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 우측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 좌측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를 알아내는 게 그게 시장 조사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들, 세상이 모순 덩어리죠? 어떤 모순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인상 좋으신 분. 뭐 예를 들어 하나 말해 보세요. 본인 인생을 이야기해도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산다라고는
어, 맞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저는 그걸 목격을 했어요. 뭐냐면, 물고기가, 이 물반 고기 반인 어떤, 자기 호수가 있어. 거긴 이제 사람들이 몇 명 안 살아. 그런데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랬더니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건 하루 만에 못 먹잖아요. 그럼 그 물고기를 그걸 또 보관을 해야 되니까 냉장고가 필요해. 냉동고를 또 사. 냉동고에 넣어놨더니 어때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료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물고기를 더 잡아. 그래 또 냉장고에 더 넣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매출을 더 늘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고기가 돈으로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돈을 은행에 넣어놨거나 건물을 샀어. 그랬더니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때려. 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많이 내거든요. 집을 사고 안 사고가 재산세가 엄청 많이 내. 하루에, 그러니까 저도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 때문에 의료보험도 그렇고 연금보험도 그렇고 하여튼 막 뭐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벌어도 한 달에 200은 나가.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근데 내가 집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갈 것도 없어. 그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은요, 한 1, 2억이 아니고 몇백억 가진 사람들은 건물, 그 현금으로 놔두면요, 어때요? 국가에서 또 가만 안 둬요. 그럼, 아니면 건물을 사놨어. 그럼 건물이 뭐죠? 또 막 보수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돈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우스푸어가 왜 그러냐면 건물에 만약에 200억이 있다고 200을 다 사놓으면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그 집이 세금을 못 내니까 경매에 넘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0억에 사놓고 100억은 세금 낼 것까지 고려해서 예. 그리고 또 그 소송 분쟁이 많잖아. 뭐냐 건물에서 또 뭐 누가 한 명 떨어져 죽었다. 그럼 또 그것 때문에 건물이 워낙 크니까 한둘이 또 올라가가 또 떨어져 죽는단 말이야. 그럼 또 소송이 걸려가 건물의 뭐 안전이 어떻다는 동안 또 변호사 사야지. 변호사 사니까 그것도 법원에 불려가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세입자가 있어.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1년 계약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마음 변해 나가겠대. 그럼 그 사람 또 돈 줘야 되지. 그러면서 돈을 적게 주네 만회하고 또 다른 사람 또 거기 해야 돼. 관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나이는 어떠냐?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뭘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고기가 없을 때. 그냥 배고프면 좀 굶으면 되고 정 배고프면 부모님 있잖아. 부모님 저 옆에 가가지고 그냥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그럼 몇천 원짜리 밥 먹는데 누가 하나 나는 뭐 젊으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나이가, 제가 46인데, 제 나이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내한테 쓰는 거나, 30살 돼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집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애 뭐 이제 태어났으니까 애격거리니까 가져 내고 내한테 쓰는 거나, 40세 돼가지고 더 이제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의료보험 더 내야 되고 뭐 또 부채가 많으니까 또 금리 또 내야 되고 내한테 쓰는 거나 나는요 대학생 때가 더 많이 나한테 더 썼던 것 같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부자가 자기한테 돈 많이 쓸까? 먹는 거 똑같아. 입는 거 똑같아. 물론 마음 먹으면 좀 더 쓸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 대부분이 재산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많을 거야. 뭐 가까운데 뭐 먼데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데 한번 봐요. 항상 지면에 오르내리는 대기업 회장님 봐요. 그분이 뭐 재산이 많은데 맨날 스테이크에 뭐 그것만 먹을까? 밥 먹는 거 다 똑같지 않을까? 맛있는 거 먹으면 맨날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
된장국에 그냥 밥 한 숟가락 김치 먹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욕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존 욕구 있죠. 생존 욕구는 만족시키면 그만 밥을 더 먹고 싶어도 먹어도 의미가 없어. 효용 가치가 확 떨어져요. 효용 한계 이론 아시죠? 어느 순간에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아무리 먹어도 이제 필요성을 못 느껴요. 배부르면 더 먹고 싶지도 않아.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남녀간에 사랑만 불 붙어가지고 한두 달 가는데 나중에는 그냥 호르몬이 다 소진되면 그다음부터 아무리 뭐 해도 그냥 그게 그거잖아. 그치? 또 볼까? 또 뭐가 있을까? 건강? 건강도 여러분 아무리 헬스클럽 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 이제 몸이 좋아졌어. 근데 몸이 좋은 것에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없잖아. 그때부터 이제 운동 중독이지. 막 3시간씩, 4시간씩 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존중을 받는데 존중도 한두 번이지 계속 존중받아요. 그게 존중인가?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관심과 배려를 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씩 필요할 때 해줘야지. 계속 하면 뭐죠? 집착이야. 모든 게 리밋이 있어요. 그 이상 되면 그걸 효용 한계 법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제학이 모순이에요. 경제학이.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를 내라. 그건 모순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모순 말해볼까? 우리 회사 제품이 가장 최첨단입니다. 그것도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회사의 제품이 첨단이라면 다른 사람은 그 첨단보다 더 첨단을 만들었다는데 어느 게 모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순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모순은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로 이렇게 하면 항상 평행선을 이렇게 가요. 왜? 내가 보는 프레임은 단순히 요거밖에 없어. 오로지 이걸로 보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해결책이 없는 거야. 에이, 힘든 세상. 에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뭐 희망이 없는 세상.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많이 느끼고 많이 여행하고 많이 본 사람은요. 프레임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붙는데 이쪽으로 살짝 가고 이래 보니까 이게 붙어 보이는 거야. 접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46이지만 제가 지금 인생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40 이전에는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산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그 효과가 언제까지 가느냐면 30대 중반까지 가면 효과 약발 다 해요. 그 프레임으로 산 사람은. 근데 저는 어때요? 저는 공부도 안 했어. 25살, 24살까지 아무 뭐 없어. 이제 평생 공부해야 되겠다 했어. 40까지는 모르겠는데 40 넘으니까 바뀌잖아. 내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요, 교수가 되리라고도 상상을 못했고, 회사 대표가 되리라고도 상상 못했고요, 국가과제심사위원이 되리라고도 상상을 못했고, 여기 경일대 와가 이렇게 강의하리라고는 7, 8년 전에 상상을 못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프레임을. 저는 하루에 책을 2권을 읽습니다. 어떻게? 신문 읽듯이. 왜? 그게 가능하냐? 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면은 인문고전 보면 뭐 철학계부 다 알고 있죠. 역사계부 다 알고 있죠. 보면은 거기서 내가 모르는 것만 보면 돼.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근데 내가 처음부터 철학과 역사에 잘 알았는가? 고등학교 때 제일 내가 하기 싫은 게 외우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국사를 제일 못했어. 왜? 저는 진정한 스승을 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했으면 난 누구보다 재밌게 했을 텐데 그때 네이버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책밖에 없어. 근데 책도 제대로 된 책이 없고 전부 뭐죠? 외우는 책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어때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네이버 캐스트에 물어보면 너무 잘 돼 있어. 그런데 어떻게 잘 돼 있냐? 네이버에만 물어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위키피디아라는 게 또 있어. 또 이렇게도 보게끔 해줘. 그것만 봤냐? 두산 백과사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한 세 군데, 네 군데 똑같은 키워드로 보면요. 다 각자 정리가 달라요. 그러면 내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인터넷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인터넷? 야동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유튜브, 네이버, 위키피디아, 이런데, 그거를 저는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 칼을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저같이 사람을 살리는 데도 쓸 수 있다고 해요. 도구는 똑같은데 목적이 다른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막 무조건 안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는 내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레벨이 낮다. 레벨이 낮다. 프레임은 그거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TV에서 서로가 이렇게 막 알기로 하잖아요. 자기께 맞네.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은 저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되구나. 인생을 살아온 게 참 딱딱하게 살아왔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양한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이해를 잘해줘야. 아,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겠구나. 어떻게?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경험을 젊었을 때 많이 했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간접 경험을 많이 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젊었을 때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프레임이 생기니까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나는 그냥 상상으로 해서 이럴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 책에서 진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면 어때요? 영화가 있는데 영화 광들은요, 영화 매니아들은 제목만 보면 영화 시나리오가 보통 예전 그게 다 나오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걸 보고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일반인으로 보면 재미없는 영화인데 그 사람은 그 스토리 전개를 벌써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알고 싶어 보고 오는 거예요. 재미와 상관없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융합인데 거기에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발명 기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하는 목적도 여기 와 있어야 되는 목적도 이런 프레임을 많이 가지는데 책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양한 프레임이 이런 게 있다 하고 한번 쭉 나열해주고 공부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2시.